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해서 물 한 잔 하시고.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대전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한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합당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뭐 대전 정치권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결과가 딱 끝나고 나니까 책임은 이제 나한테 오히려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자, 디트뉴스 인터뷰, 디터뷰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손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 대전 서구갑에서 당선되셨죠? 예.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까? 당선자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까? 저는 오히려 당선자가 낫더라고요. 근데 인이 조금 뭐 예우 차원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당선자가 저는 당선자가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오늘 인터뷰는 그러면은 당선자로 호신하겠습니다. 장종태 당선자 모셨고요.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또 조금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살 좀 물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니까 살살 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당선자 떠올리면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재명 당대표와 살아온 삶이 좀 궤적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흑수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선거 공보에도 보면 첫 번째 이제 소년공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어려운 이제 그 삶을 살아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정말 이재명 대표와 견줄 만한 그런 그 흑수저 스토리. 너무 이제 인생 얘기를 쭉 하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도예지로 오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예지를 찾는 것이거든요. 찾아온 곳이 대전이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찾아온 대전 땅에서 내가 무슨 취업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흑수저들이 걷는 그 길이 무슨 껌파를 한다든지 신문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시절을 보냈고 이제 조금 더 크면서는 이제 그 축구 공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정규학교를 다니셨던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규학교에 문턱을 넘지를 못했는데 검정고시로 이제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검정고시 보았던 그 실력 정도로 이 공직에 노크를 했는데 공직에 합격이 돼서 제가 밥을 먹고 다니는 군대를 조금 다녔는데 바로 제대하면서 바로 대전시청에 하이직 공직자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1976년도에 그러니까 9급으로 이제 공직에 입문 그렇습니다. 하셨던 거죠. 요즘 9급이고 그때는 5급 을류.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공직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갈리는 대목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머리가 좋으셔서 이제 대학을 갔고 대학을 완전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만한 실력은 안 됐던 것 같고 또 대학을 갈 만한 가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저는 이제 공직에 입문을 했었던 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공직에 계시면서도 나머지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들 다 하셨던 거죠? 이제 6급 정도까지 승진을 해서 그때 6급
시절,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학사, 석사, 박사 하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만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오온이 좀 됐었거든요.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이 가정 형편이 안정이 안 되면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간 대학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수능을 공식적으로 수능을 보고 대학 학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석박사 과정까지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공직에서는 2010년에 퇴직을 하신 거죠? 예, 서구청에서 국장까지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퇴직을 하셨고 지방선거에 도전을 이후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회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5회 6회인가? 뭐 정확한 거는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사례들은 현재도 많고 과거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 도전하기까지의 결심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도전을 하셨다고 해도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공직에서 국장까지 퇴직을 하시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머지 이제 편하게 사시는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출직 어떻게 보면 뭐 정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전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실 때는 또 나름의 계기나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저는 구청장이라는 것을 원래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잠깐의 고민의 순간도 있었지만 제가 어쨌든 학술적으로 배우고 익힌 그런 그 이론과 또 현장에서 행정을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그렇게 뭐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를 이렇게 저에게 한번 주어졌을 때 한번 내가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결정을 했었었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안이 민주당에서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었나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평소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좀 맞는다고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기는 했지만 원래 공직자들 마인드가 막 그렇죠.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이런 개념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본인들이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제 행정에 있어서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개혁을 좀 이끌어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민주당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잠깐 했지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도전을 했었었죠. 첫 번째 도전은 결과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떨어졌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렵게 도전했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거기서 자포자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의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딱 잡았고 그래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했었었고 그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접기에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었고 저는 다시 대부분이 이 공직자들이 한 번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공직이라는 그 길이 어찌 보면은 조금 그 편안한 이런 길들을 걸어오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다 이런 사실 그 엄들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4년 동안 다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다시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소위 말해서 백수로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충남도 감사위원장 그것까지 기억하시는데 그때 제가 실패를 하고 좀 쉬고 있다가 그때 그 안희정 지사 시절인데
최초로 지방정부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어요. 개방형인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장과 상임 감사위원들을 외부에서 전부 다 공모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그 발상이 획기적이고 좋았어요. 운영 측면에서는 이제 뭐 좀 더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히 감사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그 기관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감사 대상, 뭐 감사 기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사도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감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제 식구 감사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참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몸담았던 어떤 기관을 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구청장이 되고 우리 구도 감사위원회 제도로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 감사는 아무래도 감사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 감사의 어떤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다 국장, 부청장, 청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고 느슨해지고 하는 이런 배달이 있어서 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는 강하게 하고 처벌은 강하게 하되 소신을 가지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그 감사에 대해서 감경해주는 기준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 시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겠네요. 그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들이. 네,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선자께 이번 선거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잠깐 이제 물 한잔 그래요. 네, 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이라면 총평인데 어떠셨나요? 좀 뭐 결과만 놓고 보면 무난하게 이기신 걸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모든 후보가 무난하게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타이밍은 정말 잘 극복해야 된다. 좀 느끼셨던 어떤 승부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제 선거에 대해서 본인 선거에 한해서만.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본선보다도요. 그렇죠. 후보가 많았죠. 본선은 아시다시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했는데 제가 후보가 되는 그 과정이 험난했던 것은 우리 지역 이제 박병석 의장님께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생긴 그렇습니다. 지역구거든요. 불출마 선언 지역에는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해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후보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략 공천을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같이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저는 중앙당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왔는데 그 과정이 막판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쉽지가 않았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그랬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우리 당의 정작 후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번 이 선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선거는 좀 다소도 경선만 무난하게 통과하면 본선에서는 승리를 하실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선거 국면에서? 선거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누구든 어떤 선거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 당의 후보가 되는 이 경선 기간이 길기도 했고 그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선이 조금 더 수월했다는 것이지
선거는 뭐 가장 내내 힘든 싸움이었죠. 이미 끝난 선거라 상대 후보를 굳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대 후보가 여러 가지 좀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예. 자신이 오래전에 썼던 어떤 페이스북의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회자되면서 그러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가 오히려 좀 너무 좀 쉽게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닌가 뭐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대 그 후보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네. 아마 그런 SNS 본인의 활동들이 지난 시대의 활동들이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본인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 않았던 의외로 뭐 어떤 역사인식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터지면서 좀 많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뭐 지역에서도 또 어떤 토론에서 일체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많이 좀 손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평상시에 이제 언행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평소에 자기 생각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돼서 네. 평가받고 그 당시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2년 뒤, 3년 뒤에 시대 정신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그때 또 중요합니다.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대 후보와의 관계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이제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그 과정에 가장 수운을 세워줬다. 가장 많이 도와줬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운 갑은 누굽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이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분이고 2년 차니까 뭐 평가를 통해서 잘했으면 이제 지원하고 그렇죠. 잘못했으면 좀 심판적으로 이렇게 선거가 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처음부터 심판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선거 과정에서 조금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상당히 국민적 좀 분노를 가져왔던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심판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관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태원, 최혜병, 최상병 이렇게 그런 사건, 양평고속도로 이제 고속도로 노선이 이제 변경됐던 그런 사건, 또 명품백, 그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죠. 뭐 주가 조작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 5가지가 가장 크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런종섭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대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굵직하게 이 5가지가 있는데, 당선자께서 생각하시 5가지 모두 다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는 걸 한 가지만 꼽아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채양명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닌가. 이거 뭐 보통 역대 정부에서 이런 사건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날 판인데 이게 그냥 이런 대형 사건이 줄줄이 있고 있는. 저는 그 중에서 또 저기 최석훈 상병, 나는 이걸 좀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이 엄마 아빠들이 이 군대 아이를 보내놓고 다
다들 노심초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은 복무기간이 뭐 단축이 됐다고 하지만 참 노심초사하고 보내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창때 같은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산다는 시체로 돌아왔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수사를 진행하던 그 박형훈 대령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항명죄로 오히려 지금 법에 어떤 심판을 받는 이런 이치로 뒤바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책임 있다고 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아마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해놨던 이 사람을 법원에서 신속하게 출국 금지 해제를 풀고 그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사건이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특검법 진행 중이잖아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회견에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거부권 이제 행사할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거부권 행사하시면 아마 더 일파만파 이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될 거예요.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뭐 항명죄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역전시켜 놨는데 이 관계가 지금 벌써 사고가 난 지가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무슨 뭐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는 얘기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고 똑같은 것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건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그런 사건이고 그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또 종결을 시켜야 될 사건이다. 예, 뭐 당선자뿐만 아니라 뭐 당, 또는 다른 야당에서도 또 뜻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뭐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당선자께도 조금 쓴질문을 좀 드려야 되니까. 지금 뭐 이번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대전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좀 패배한 선거라고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완벽한 패배죠. 예, 완벽한 패배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완벽하게 패배를 했는데 어차피 결과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이나 동기들은 각자 선한 의도와 이제 명분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당선자께서 당시에 대전시장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제대로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방선거를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제 그 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또 도전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또 맺지 못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는 물론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 이번에 진 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론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잊혀진 얘기긴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왜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고 이제 그런 일부 지지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명의 차원에서 좀 설명하실 만한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책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각을 조금 넓혀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번 2022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의 원인을 대선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대전 정치권이 얼마나 22대 지방선거 직전에 치러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올인을 해왔는가가 지방선거 패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 장용태가 갔다가 다시 리턴한 것이 내가 버리고 나갔던 서구에 다시 리턴한 것이 그것이 내가 구청장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어떤 노역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뭐 나름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정말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위해서 너무 힘들지만 좀 오히려 세간의 그런 평가들이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당후사 저는 당당하게 선당후사를 했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는 희생을 치른 사람이고 나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할 정도로 내가 내몰리면서까지 당의 요구에 내가 응해 줬고 함께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나의 그 어떤 값비싼 희생이 아마 지금 이 22대 총선에도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내가 너무 또 내 이주로 얘기하다 보면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은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대선에 진 그 지방선거에서 누가 나오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가라 해도 나갈 사람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나와서 자기 이름 좀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저에게 다시 거기 나오라는 걸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이 누가 똑같은 상황이 처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당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 당의 공천을 가서 2번이나 내가 했던 사람인데 나는 모르겠다. 그걸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 하고 중앙당한테 오히려 칼을 디미는 사람은 그건 선당 후사의 어떤 당인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장용태 당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하면 나는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좀 마음의 상처가 좀 되셨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셨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해서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대전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한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앙당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뭐 대전 정치권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딱 끝나고 나니까 책임은 이제 나한테 오히려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간절하게 장용태 나와달라고 해놓고 막상 나와서도 뭐 별 도움이 안 됐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뭐 우리 시장도 살아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한 점이라도 더 살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진짜 그 뭐 대선부터 따지니까 얼마나 길었습니까? 6월까지니까. 그렇게 내가 그 인사불성이 되도록 내가 선거를 온몸으로 뛰었던 사람인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네 책임이야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선거라는 게 그렇게 좀 냉혹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겼을 때는 좋지만 지고 나면 반드시 이제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본심보다는 이제 그것을 읽어서 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측면도 좀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진심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장을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내가 할 얘기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좀 오버된 얘기가 있으면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심이 잘 전해질 것 같고요. 화제를 이제 조금 돌려서 어쨌든 당선자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선거 공범을 전면에 보면은 밥값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문짝만하게 써 있던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바깥 하겠습니다. 딱 써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이 두터운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이게 선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바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유 새롭네요. 예. 제가 바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특권도 많이 주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애우를 하면서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긴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조금 좀 속 좀 시원하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하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뭐 하여튼 여론 그 조사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정치권이 좀 신뢰성이 가장 좀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제가 박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에게 맡겨진 그 직무 정말 국민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하겠다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쪽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도시철도 2호선 지금 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호선 사업이 있고, 예. 근데 그 당선자 공약상을 보면은 지선 공약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노선이 뭐 도마에서 이제 용문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서구 지역의 이제 원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표한 어떤 도시쪽 관련한 계획을 보면은 3호선, 4호선, 5호선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고 5호선 추진 계획과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 지선으로 갈 것이냐, 대전시에서는 5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노선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3호선이, 5호선이든 우리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지선이든 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트램으로 하고 있고 3호선이 강력철도망이 지나가는데 그게 다 도마동에다 역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바로 한승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20여 곳 이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은 엄청난 교통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시민들의 어떤 교통비 해결 차원에서는 그 지선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빨리 당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5호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뭐 원래 뭐 3, 4, 5호선을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말씀까지 선거기간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신속히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5호선이 들어가도 뭐 저는 뭐 그걸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용문 지하철까지 이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 서구 갑 지역이 그동안 교통의 소외 지역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구상은 굳이 대전시 구상과 상충되거나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빨리 추진하자. 지선을 나는 빨리 넣자. 이런 그런 주장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약속된 인터뷰가 지금 이제 뭐 중반 넘어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그래. 분위기가 이제 너무 좀 약간 경직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재밌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 인터뷰를 이제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이제 막내 기자가 이 인터뷰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 기자를 이 자리를 불러서 우리 당선자께 돌발 질문 하나 드리는 그래요. 네, 그런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셔야 돼요. 유소라 기자. 자, 유소라 기자, 돌발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고요. 네, 여기 디트뉴스의 막내 기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막내 기자답게 이제
돌발 질문 던질 건데요. 네. 아주 당돌한 질문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아유, 네. 예. 네, 긴장되는데. 후임 없이 해주시면 예, 됩니다. 예.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요즘 이제 MZ 우리 젊은층 사이에서 이제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이제 당선자께서 뭐가 더 좋다 그냥 딱 얘기해 주시면 유솔하기다. 됩니다. 이런 거죠? 네. 제가 당선자 할게. 선택하세요. 짜장면, 짬뽕. 짬뽕. 아, 이렇게, 이게 밸런스 근데 게임인 좀 거예요. 그 쉼이 조금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 아, 바로. 더 빨리? 네, 네. 이렇게 어휴. 예를 들면 더 잘생긴 사람은 죄송합니다. 박범계, 장종태 하나, 둘, 셋 장용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박범계 이제 당선자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 혼자 스스로. 예. 남이 뭐 알거나 말거나. 네. 예. 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이해하셨죠? 예, 이해는 했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 예. 요즘 이제 인기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게임이니까요. 아 그래. 네, 미리 이제 서울에서 하실 거면서 예행 연습하고 가신다. 아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중에서 이걸 시켜준다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대전시장 대 재선 국회의원 하나 둘 셋. 대전시장. 어우,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예. 사유가? 근데 그것은 네. 뭐 선택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달려 있는 건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인데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맡겨진 거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렇지, 한 평. 예, 선출직도 이제 구청장 두 번이나 하셨고, 당연히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고 이제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네. 다른 어떤 정치적 의미나 뭐 이런 거를 부여하는 건 아니죠? 이 게임에 그 정치적 의미가 네. 있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깨 이제 가볍게 네. 가야 되는 게임이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11%포인트처럼 압승하셨죠? 예. 그 배경을 여쭙겠습니다. 1번 5번 선거를 통해 쌓은 연륜 대 상대 후보 조수연. 상대 후보 조수현이었습니다. 왜 이번엔 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상대 후보가 너무 좀 옛날에 했던 그 행보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당선자께 처음 해보는 제 코너였는데요. 제가 다음번에도 봤을 때 지금 좀 약간 갈고 닦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소라 기자. 다음번에도 이 네. 코너가 이제 생존할 수 있을지 네, 생존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당장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들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마 다 드렸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뭐 의정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뭐 희망하는 상임위가 무엇이냐, 또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또 이 인터뷰를 보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 시민들 계속 궁금해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희망하는 상임위 어떤 상임위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세 개를 이렇게 좀 네.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무위원회, 음. 예. 또 그 문체위원회, 문체위. 그거 국토위원회, 국토위. 예,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을 이게 했어요. 이제 순위 1, 2, 3순위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정무위를 1순위로 꼽은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예. 예. 어떤 부분이죠? 정무위 쪽에는 아무래도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훈부죠. 지금 보훈처가 아니라 보훈부.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가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예.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행안위가 내가 좀 뭐 들어가면 네. 옛날에 자치단체장 하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랬었죠. 그런 예. 자치 분권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자신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입성했어요. 예. 그 행안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아하.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항상 그분들하고 음. 호흡을 맞춰서 일은 할 테고 저는 이제 대신 정무위에 들어가서 좀 더 굵직한 국가 업무 전체를 조금 거기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안목과 시선도 조금 좀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좀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좀 이런 법안은 들어가자마자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자치분권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권한이나 예. 어떤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국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뭐 2대8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뭐 권한의 지방 이양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같이 해서 지방 이양 일괄법을 통해서 400개 그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성과도 거둔 바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재정의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확대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지방의 뭐 교부세법 어떤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재정을 조금 확충시켜서 지방의 어떤 재정력을 조금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그렇습니다. 일자리 관련 법 제정을 좀 통해서 지금같이 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일자리 이게 뭐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것도 노후를 보내는데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일자리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냥 대폭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조금 올려주고 내년에 더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 일자리 관련 법률 뭐 재개정, 지방 재정의 그 지방 이양을 위한 관련 법의 재개정 이런 활동을 아마 그 중에서 내가 1호 법안이 나올 겁니다. 아직 네. 구체적으로 딱 명칭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당선자를 잘 아는 전국에 계신 뭐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초선이십니다. 근데 뭐 근데 일반적인 그런 초선은 아니시고요. 농담삼아 삼선 같은 초선. 그런 얘기 하면은 선배들한테 혼난다면서요? 삼선 같은 초선이신데 그만큼 이제 기대가 높다는 표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국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설명하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자치 분권에 저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 분권이 결국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방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반드시 그냥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치 분권을 확장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 상임위 활동하고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뭐 자치단체장 출신 이 구청장으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우리 초선 의원들과 좀 소통하고 호흡을 하면서 어쩌면
뭐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국회 안에서 그래도 연식이 있는 맏형으로서의 어떤 거중 조정 네.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하는 그런 거중 조정의 역할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역할도 제가 가감없이 좀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고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